저는 올해 74살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젊을 때 공무원으로 일하며 평생 절약해서 마련한 이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죠. 아내를 잃고 나서는 더욱 소소한 것들에서 위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추며 배추, 깻잎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면 마음이 참 평온해지더라고요. 늙어서도 내 집 하나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생겼죠. 둘째 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간 거였어요. 며느리 지영이도 38으로 늦은 나이였지만 착해 보이고 예의도 바른 여자더군요. 저는 이 나이에 새 가족이 생긴 것이 기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영이는 정말 공손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민수도 옆에서 흐뭇해하며 아버지, 지영이가 정말 착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야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며 안심했어요. 결혼식 준비도 소박하게 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큰 잔치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이가 아버님, 돈 많이 드는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는 참 기특했습니다. 알뜰한 며느리를 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죠.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리가 안정될 때까지만 잠시 얹혀 살게 해주세요. 몇 달만요. 아들이 어려워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그래, 한두 달이면 벌이도 안정되겠지. 얼마든지 있어라. 사실 혼자 사는 집이 조금 적적하기도 했거든요. 젊은 부부가 함께 있으면 집안이 활기차질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버님 덕분에 신혼생활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라며 인사를 깍듯이 했고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면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도와주겠다며 부엌길을 거들었죠. 민수도 금방 독립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눕기 치고 싶지 않거든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내심 든든했어요. 늙은 아버지를 모시려는 효심 깊은 젊은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젊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지영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재미도 쏠쏠했죠.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왔던 이들의 짐이 점점 늘어났어요. 큰 박스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어느새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평소 앉던 소파 자리도 그들의 물건으로 점령당했죠. 처음에는 아버님, 죄송해요. 잠시만 둘게요라고 했는데 그 잠시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아버님, 이건 사업 물품이에요. 지영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사업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택배는 드문드문 나가는데 들어오는 박스는 계속 쌓였어요. 거실이 창고처럼 변했지만 실제로 팔리는 물건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한 물건들만 늘어나는 것 같았죠. 매일 택배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지영이가 이것도 사업용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옷이나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개인용품들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저녁 시간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편안히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 앞도 물건으로 가득했고 소파에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지영이가 말했지만 제가 비켜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점점 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사업 미팅이 있어서요라며 나가곤 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오늘도 힘들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출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온라인 쇼핑몰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제가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 SNS를 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경우가 더 많았죠. 더 이상하게도 이들의 생활 패턴이 점점 늦어졌어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이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소리 줄일게요.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미안해하는 척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자리를 잡고 나가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방 하나를 완전히 차지한 아들 부부 때문에 저는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민수는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침실이었던 방에서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담요 하나 덮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겨울밤에는 특히 춥고 불편했죠. 아버님, 전기장판 사드릴까요? 지영이가 물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나이에 내 집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나 싶었어요. 낮에는 민수가 일자리를 구한다며 나갔지만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적었어요. 가끔 아버지, 이번에 큰 계약 따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돈이 나가기만 했어요. 지영이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택배가 나가는 걸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들어오는 택배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생활은 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어디론가 나들이를 나가고 평소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잦았어요. 아버님도 드세요라고 권했지만 저는 그런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해먹는 소박한 식사가 더 입에 맞았어요. 아버님, 우리랑 같이 중국집에서 시켜 먹어요. 아버님, 오늘은 치킨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배달 음식을 권했는데 한 끼에 3만 원, 4만 원씩 나가는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맞나 싶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이들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물건들을 샀습니다. 옷이며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이건 사업에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개인용 옷이나 화장품이 사업에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때요? 온라인에서 샀는데 정말 예쁘죠? 새 옷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새로운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고 어느 날은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하는 사람은 외모도 중요해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런 투자로 실제 수익이 나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들의 여행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론가 여행을 갔어요. 아버님, 스트레스 풀러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 번 여행 가는데 드는 돈이면 한 달 생활비로도 충분할 텐데 말이에요.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가끔 권하기도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 나이에 그런 여행이 즐겁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집안 살림에 보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완전히 제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예의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보니 제가 정성껏 가꾼 상추와 깻잎들이 몽땅 뽑혀 있었어요. 뿌리째 뽑힌 채소들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이었어요. 이제 막 수확할 때가 되어서 매일 몇 포기씩 따서 식사 때 먹으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싶었어요. 요즘 채소값이 비싸다 보니 남의 텃밭에서 채소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담장도 멀쩡하고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뽑아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영이에게 물어봤죠. 지영아, 혹시 밭에서 채소 좀 땄니? 그랬더니 지영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어차피 아버님 혼자 다 드실 것도 아닌데 저희도 살림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허락도 없이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가꾼 채소들을 팔아버렸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의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아침마다 가꾸는 낙인데 왜 허락도 없이? 제가 말하자 지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아버님.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면 어떡해요? 가족인데요. 그리고 요즘 채소값 정말 비싸더라고요. 10,000원도 넘게 받았어요.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그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 10,000원을 위해 제가 몇 달 동안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망쳐버렸다니요. 지영아,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다시 말하자 지영이는 살짝 짜증 섞인 표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까지 채소 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까지 채소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는 그까지 채소가 아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걸 그까지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다니요. 저는 그날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들이 제 집을 그저 편리한 숙소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나 기분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우울했습니다. 텃밭에 나가봐도 휑한 밭만 보일 뿐이었어요. 다시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을 수도 있었지만 또다시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갈 생각을 하니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술자리를 벌인 것이었어요.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실을 어지럽히며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랑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해서요.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술 마시며 떠드는 자리였습니다. 사업 이야기보다는 옛날 이야기나 자랑질이 더 많았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쫓기듯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집인데도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아버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이후에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아버지한테 얹혀 산다며? 편하겠다. 친구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민수는 뭐, 잠깐만이야. 곧 독립할 거야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빈 술병들과 안주 찌꺼기, 담배 냄새까지. 저는 그제야 제대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이미 새벽이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수나 지영이는 치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제가 참다 못해 이거 좀 치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가 네. 저희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결국 제가 대부분 치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구나. 제가 손님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다니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니까요.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영이는 아예 대놓고 제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 물건 좀 옮겨주세요.
아버님, 이거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부탁하는 투였지만 점점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는 아버님, 빨래 좀 걷어주세요 라거나 아버님, 마당 좀 쓸어주세요 같은 말까지 했어요. 제 집 일을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제가 그들을 위해 해주는 일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급기야 제 방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방 좀 넓은데 저희 물건 좀 놓아도 될까요? 저는 거절했지만 어느새 제 방 한 구석에도 그들의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박스 하나였어요. 아버님, 정말 잠깐만 둘게요. 며칠 후에 치울게요라고 했는데 그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물건이 늘어나더니 결국 제 방 한쪽 벽면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3년째 되는 해가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아내의 유품을 넣어둔 서랍을 열어봤더니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끼던 금반지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반지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직접 사드린 것이었거든요. 당시 제 한 달 월급을 모두 털어서 산 반지였습니다. 아내는 그 반지를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이거 너무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손에서 빼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그 반지를 평생 끼고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빼지 않았어요. 이거 빼면 남편이 멀어질 것 같아서라고 농담을 하곤 했죠. 정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손가락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보, 반지 빼놓을까? 라고 물었을 때도 아니요. 그냥 끼고 있을래요? 라고 하셨거든요. 장례를 치를 때 그 반지를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함께 보내드릴까도 생각했지만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라 결국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죠. 가끔 그리울 때마다 그 반지를 꺼내서 보곤 했어요.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반지를 만지면 아내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반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뒀는지 잊었나 싶어서 이 서랍, 저 서랍을 다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넣어뒀을까 싶어 집안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다른 물건들도 확인해 봤는데 다른 건 그대로 있었어요. 오직 그 금반지만 없어진 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만 가져간 것 같았어요. 지영아, 서랍에 있던 금반지 봤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영이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길래 팔았어요. 어차피 아버님이 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내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살던 반지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지영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본 거였죠.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요. 지영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금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80만 원이나 받았어요. 이걸로 생활비에 보탰다고요. 80만 원이라고 말할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그걸 80만 원에 팔아버렸다니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이제 못 참겠다. 저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소중한 것마저 빼앗아간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민수가 소리를 듣고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더니 아버지, 지영이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요? 남의 서랍을 뒤져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모르고 할 일입니까? 모르고 했다고? 그럼 내 서랍을 왜 뒤졌어?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갔어? 제가 따져 묻자 지영이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급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사업 자금이라고 말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건지 그 사업으로 번 돈은 어디 갔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제 물건까지 팔아먹었다니요. 사업 자금이면 너희 물건을 팔아라. 왜 남의 소중한 물건을 팔아? 제가 소리치자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팔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는 안 쓰시잖아요. 안 쓴다고 해서 팔아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물건이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아내의 금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반지는 아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끼고 살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허약하게 굴었나? 아들 부부에게 너무 관대했나?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야, 지영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내 집은 더 이상 너희 창고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의 소중한 물건을 팔아버리는 곳도 아니야. 두 사람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소 온순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 그동안 너희를 도와주려고 내 집을 내줬고 내 편안함도 포기했어. 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나가라.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다. 민수가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3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거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독립해야 할 때다. 민수가 급해져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갈 데가 어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말 곧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 된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 집을 팔아버리고 작은 원룸으로 갈 거다. 집을 팔겠다는 말에 두 사람은 정말 당황했어요. 아버지, 집을 판다고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너희가 계속 여기 있을 거라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다. 더 이상 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꼈는지 두 사람의 표정이 사뭇 달라졌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금반지도 다시 찾아보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팔려나간 걸 어떻게 찾아?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 3년 동안 내가 뭘 참았는지 알아?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았어. 내 방에서 쫓겨나서 거실에서 잤고, 내가 기른 채소도 허락 없이 팔아먹었지. 이제는 아내 유품까지 팔아버렸어. 민수도 허둥지둥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독립할 준비를 하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3년 동안 계속 들어온 말이었죠.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라. 이게 내 마지막 통보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매우 어색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를 피하듯 다녔고, 저도 딱히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고, 민수도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도 주문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아마 제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지영이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하겠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서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겠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영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저와 마주치는 걸 피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온갖 물건들을 내가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삿짐 차가 3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내 집을 차지하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더라고요. 포장 박스만 해도 수십 개였어요. 그동안 거실을 가득 채웠던 물건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많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 아닙니까? 너무 야박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다. 나도 사람이고 내 감정과 내 공간이 있어. 그걸 존중해 줄 알아야 진짜 가족이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고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는 건 가족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그냥 이용하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다 실은 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파만 남았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제 공간을 되찾은 거였어요. 처음 며칠은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조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뒷마당 텃밭에도 다시 새로운 채소들을 심었죠. 이번에는 아무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는 재미가 되살아났어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의지가 되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자식이 자꾸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끝이 없더라고요. 결국 스스로 서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고 진짜 독립하는 거죠. 제가 계속 뒷바라지해주면 이들은 영영 철이 들지 않을 거였어요. 아내의 금반지는 되찾을 수 없었지만 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제 집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을 때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2달 후에는 지영이도 한 번 찾아왔어요. 금반지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것을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 받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반지는 아내가 끼던 그 반지가 아니었거든요. 형태만 비슷할 뿐 추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영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앞으로는 남의 마음도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꿉니다. 제가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편안히 뉴스를 봐요. 집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게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크더라고요.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기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웃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집이 조용하네요. 아들 부부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독립했어요 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부모 정으로 몇 년은 봐줬지만 결국 자식도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한다고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엄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늦게 행동했나 싶기도 해요. 진작에 단호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참고 또 참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이 집에 얹혀 살며 부모의 삶을 침범한다면 어디까지 용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집에서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